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학이 밝혀낸 감정의 비밀 3부작. 제1부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 오프닝 감정이란 무엇인가? 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냅니다. 피부는 온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감정이란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이른바 기본 감정이라 불리는 것들이 뇌 어딘가에 새겨져 있으며 특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발화된다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축적한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성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뇌의 가장 깊은 층에서 시작해서 문화와 언어가 만들어낸 바깥 세계까지 그 여정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제1장 기본 감정 이론의 탄생과 한계. 찰스 다윈에서 폴 에크만까지. 1872년 찰스 다윈은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이 책에서 다윈은 인간의 감정 표현이 진화적으로 보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적을 만나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인간이 혐오감을 느낄 때 코를 찡그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1960년대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의해 정밀하게 실험됩니다. 에크만은 뉴기니의 고립된 부족인 포레포 부족을 찾아갑니다. 서구 문화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도 기쁨을 표현하는 웃음, 분노의 눈살 찌푸림, 공포의 눈 크게 뜨기를 알아봤습니다. 에크만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 감정 이론을 세웁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6가지 보편적 감정이 인류의 뇌에 하드와이어링 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심리학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고 FBI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되었으며 공항 보안 요원들의 교육에 활용되었습니다. TV 드라마 라이 투 미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시작. 2009년 연구자들이 에크만의 실험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의 부족 연구에는 결정적인 방법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부족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 미리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사진 중에서 슬픈 사람을 고르세요처럼요. 이는 본질적으로 정답을 암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 글래스고 대학교의 연구팀은 더욱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로 생성된 애니메이션 얼굴이 다양한 표정을 짓도록 했고 이를 문화적으로 다양한 피험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기본 감정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일한 표정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공포와 놀람은 특히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뇌 영상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뇌에는 감정 회로가 없다.
기본 감정 이론에 따르면 뇌 어딘가에 각각의 감정에 대응하는 특정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 중추, 분노 중추, 기쁨 중추처럼요. 편도체의 미그달러는 오랫동안 공포의 중추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fMRI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 이끈 팀이 발표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뇌 영상 연구를 분석했더니 어떤 특정 감정에만 반응하는 뇌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편도체는 공포뿐 아니라 기쁨, 분노, 슬픔, 심지어 중립적 상황에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뇌는 감정별로 구획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구성된 감정, 새로운 패러다임, 예측하는 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예측, 처리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뇌를 수동적인 정보 처리 장치로 생각했습니다. 바깥 세계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그것을 처리하고 반응한다는 식이었지요. 그런데 현대 신경과학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는 예측합니다. 매 순간 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예측과 비교합니다. 만약 예측이 맞았다면 그냥 지나칩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만, 즉 예측, 오류 프리딕션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뇌는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바깥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예측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세상에 대해 구성한 이야기를 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오셉션 몸 안을 감지하는 뇌. 뇌가 예측하는 것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내부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터오셉션 INTEROCEPTION, 즉 내부 감각 또는 내장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끊임없이 몸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심장 박동수, 혈당 수치, 체온, 근육의 긴장도, 내장의 움직임, 이 모든 신호들이 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은 대부분 의식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뇌는 이 모든 신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몸 상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맞지 않을 때, 즉 몸이 예상치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 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위가 조여드는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뇌는 주변 맥락을 참조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긴장이라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골목에 혼자 있다면 공포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이라면 흥분입니다. 같은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962년 서스턴과 싱어의 고전적 실험. 이 원리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2년 심리학자 스탠리 서스턴과 제롬 싱어는 피험자들에게 수프록신이라는 새로운 비타민을 연구한다고 속이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손을 떨리게 하며
얼굴을 달아오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 피험자 절반에게는 옆방에 기다리는 다른 참여자가 매우 행복해 보이는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분노한 척하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옆에 있던 피험자들은 자신이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분노한 사람 옆에 있던 피험자들은 자신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아드레날린의 효과였는데도 말이지요. 뇌는 몸의 각성 상태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맥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감정이 되었습니다. 제3장 감정 개념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 단어 없이는 감정도 없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이 구성된다면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한 가지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정 개념은 언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셰딘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독일어에서 온 이 단어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영어 화자도 이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포착하는 단어가 없기에 그 경험은 더 흐릿하고 덜 명확합니다. 반면 독일인에게 이 감정은 명확하게 구획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일본어의 아마에 상대방이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의존의 감정. 아기가 부모에게 느끼는 것이지만 어른도 친밀한 관계에서 느낍니다.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렵고 영어로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지만 그 경험은 이름 붙여지지 않고 뭉쳐 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 SAUDAD 없는 것에 대한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그리움. 영어의 노스텔저와 비슷하지만 더 깊고 더 달콤하면서 쓰라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더 풍부하고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감정 경험 자체를 조각합니다. 감정입도 얼마나 섬세하게 구분하는가.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 제안한 개념 중에 감정입도 이모셔널 GRANULAR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고만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태를 실망했다, 불안하다, 화가 났는데 그게 슬픔 같기도 하다, 무기력하다처럼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입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분노로 오해하지 않고 불안을 피로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감정 입도는 어떻게 높아질까요? 감정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아는 것, 문학을 읽는 것,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심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즉, 더 많은 개념을 배울수록 감정 경험은 더 풍부해집니다. 실험으로 보는 개념의 힘. 2015년 베럿 연구팀의 실험입니다. 피험자들에게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표정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포피어라는 단어를 접한 그룹은 같은 사진을 공포의 표정으로 읽는 경향이 훨씬 높았습니다. 단어 하나가 뇌의 지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더 극단적인 실험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중성적인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운 전기 충격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개를 들은 그룹은 그 얼굴에서 분노를 읽었고 전기 충격을 들은 그룹은 공포를 읽었습니다. 뇌는 맥락에 따라 같은 자극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몸의 상태 맥락 개념 감정 경험. 제4장 문화가 조각한 감정. 보편이 아닌 다양성. 기본 감정 이론은 감정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인류학은 오래전부터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타히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르는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고 표현합니다. 슬픔을 신체화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일까요? 이누이트 사람들의 언어에는 감정 어휘가 영어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이은아이HNA는 연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냉담하게 대하고 싶은 충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한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기에 덜 분명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촐리아 CHEWONG 사람들은 감정을 갈리버에 위치시킵니다. 우리는 심장에, 일본인들은 하라, 배에. 감정의 좌표조차 문화마다 다릅니다. 감정 규칙 언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문화는 감정의 어휘뿐 아니라 감정의 규칙도 제공합니다. 사회학자 아리 혹실드는 이것을 감정 규칙 필링 룰즈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슬퍼야 한다는 규칙,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기뻐야 한다는 규칙, 직장에서 분노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 이런 규칙들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집단의 조화를 해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에서는 진정성과 관계없이 항상 밝게 웃어야 합니다. 이것을 혹실드는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이라고 불렀고, 이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감정 규칙을 위반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장례식에서 웃음이 터지면 당혹스럽고 생일 파티에서 슬프면 미안합니다. 이 불편함 자체가 문화가 감정을 조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오장 뇌는 어떻게 감정을 만드는가? 감정 구성의 신경 메커니즘. 이제 더 구체적인 신경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감정을 구성할까요? 모든 것은 예산으로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체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몸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 어느 근육을 긴장시키고 어느 장기를 활성화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몸 예산 관리 바디 버지팅을 수행하는 핵심 영역이 바로 피지라 구조들입니다. 시상하부, 뇌간, 그리고 대뇌 피질의 깊은 부분들. 이 영역들은 의식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뇌가 예산 불균형을 감지하면, 즉 몸이 예상과 다른 상태가 되면 이것이 감정 경험의 원재료가 됩니다. 이 원재료는 아직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뭔가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으로 올라오면서 개념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의 경험, 학습된 개념, 현재 맥락이 종합되어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이 해석이 바로 감정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할. 흥미롭게도 감정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들이 감정 구성에도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몸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뇌는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참조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감정이라는 경험이 출현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이 네트워크가 조용해지고
그것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육장 몸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윌리엄 제임스의 오래된 질문. 1884년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슬프기 때문에 우는가 아니면 울기 때문에 슬픈가? 제임스의 주장은 후자였습니다. 감정은 신체 변화를 인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을 보면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행동, 빠른 심장 박동, 떨리는 다리를 인식할 때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 주장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현대 신경과학은 제임스가 반쯤은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표정과 감정 안면, 피드백 가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요? 1988년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의 실험이 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입술 사이에 펜을 물게 했습니다. 펜을 옆으로 물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화를 보여줬더니 억지. 미소를 짓고 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안면 피드백 가설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재현 시도가 실패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22년 대규모 재현 연구인 매니 스마일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원래보다 훨씬 작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맥락에 의존적입니다. 현연화된 인지. 현대 심리학에서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는 체화된 인지 임바디드 카그니션입니다. 마음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관대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거운 클립보드를 들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더 진지하게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도 재현성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지지됩니다. 몸의 상태가 생각과 감정을 조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단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참여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제7장 감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존 도구로서의 감정. 감정이 구성된다면 왜 진화는 이토록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예측력에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공포는 위험에 대비하게 합니다. 혐오는 오염된 것을 피하게 합니다. 슬픔은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멈추게 하고 재정비하게 합니다. 기쁨은 유익한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분노는 불공정에 맞서게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에너지 예산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안내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감정의 역할. 인간은 극도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관리하는 감정들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죄책감은 사회적 규칙을 어겼을 때 느끼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부끄러움은 집단 내 지위를 잃었을 때의 신호입니다. 자부심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행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고 적절히 반응하게 합니다. 이 감정들은 수백만 년의 사회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의 구체적인 내용, 무엇이 죄책감을 유발하는지, 어떤 행동이 부끄러운 것인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뼈대는 진화가 제공했지만 살을 붙이는 것은 문화입니다.
마무리 감정을 새롭게 보기. 음악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먼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감정이 뇌에 새겨진 고정된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에서 감정이 매 순간 몸, 뇌, 문화, 언어, 맥락이 협력하여 구성하는 역동적인 경험이라는 새로운 이해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는 감정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둘째, 감정 어휘를 늘리는 것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기분이 나쁘다와 실망했다와 서운하다는 모두 다른 감정이고 다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더 정확하게 느낄수록 더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수면, 영양, 운동 이것들은 단순히 신체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개념을, 어떤 역사를, 어떤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일임을 압니다. 공감은 단순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깊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감정이 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감정의 신경지도,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